경제가 좋아도 미국이 괜찮고 나빠도 그래도 미국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신흥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의 관점은 좀 많이 달라져야 한다. AI의 밸류 체인을 분리해서 나눠보면 총 6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전 KB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셨죠? 신동준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많이 나왔던 단어가 뉴노멀이라는 단어였는데 지금 더 그 상황에서 또 다른 뉴노멀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보면 이제 환율 이제 1,300원대는 기본이고 1,400원 물론 뭐 50원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금리도 이제 고금리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까지의 그 우리 한국 경제에서 생각했던 과거는 더 이상 통용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지금까지 뭐 배우고 경험했던 뭐 시장의 논리, 그다음에 이론, 뭐 어떤 뭐 질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재점검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들이 이제 잘 안 맞는 시기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환율이나 금리가 그냥 단순하게 트럼프가 들어와서 혹은 뭐 팬데믹이 끝나서 뭐 재정 적자가 늘어서 뭐 이런 물론 단기적인 이슈들도 물론 있지만 조금 더 저는 길게 보고 그 지금 현재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근저에 뭐가 문제가 생겼고 깔렸길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달라졌다는 게 길게 보면 1980년도부터 80년대 초부터 한 2020년 팬데믹 직전까지 그리고 짧게 보더라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그래도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 이후에 제대로 돌아간 2000년대부터 2020년까지 뭐 짧게 보면 20년, 길게 보면 한 40년 동안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 그게 뭐 우리가 과잉저축이라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랄까요, 인구가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증가하고 저가 노동력이 들어오고 하면서 계속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우리로 치면은 뭐 한 60년대 중후반생부터 시작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취업하고 돈 벌고 이제 자금을 연금 투자하고 뭐 보험 가입하고 적립식으로 펀드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 자금을 공급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돈을 쓰려는 사람보다 이게 워낙 많았으니까 장기 금리가 출렁출렁거리면서 한 20년, 40년 동안 계속 하락했던 거죠. 이게 저성장이라서 하락했는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럼 뭐 40년 동안 계속 경제가 나빴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는 그냥 이렇게 횡보하면서 사이클을 그리고 있었는데 금리는 40년 동안 출렁출렁거리면서 이제 계속 낮아진 거죠. 그 원인은 과잉 저축이 배경이었다라는 거였는데요. 이제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제는 경제가 나빠지면 이 자금을 쓰려는 사람들, 자금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줄어들면서 사실 금리가 더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경제가 좋든 나쁘든 고정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 자금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일단 공급자는 줄기 시작했고요. 생산 가능한 인구가 이미 뭐 중국이나 한국이 다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가 노동력도 이제 별로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금에 아까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크아웃하고 좀 내려오는 과정에서 팬데믹을 지나면서 돈을 쓰려고 하는 수요가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돈을 쓰려고 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래서 민간이 아무리 자금 수요가 줄어도 정부가 쓰려는 돈이 워낙 크니까 뭐 팬데믹에 의한 뭐 여러 가지 저소득층의 지원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거고요. 또 요즘에 한창 하고 있는 뭐 미국의 재산업화, 뭐 보호무역주의, 뭐 관세를 뭐 하는 대신에 소득세를 감세를 해주면서 다른 여러 가지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들, 뭐 이런 과정에서 뭐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 전환도 뭐 있죠. 이런 것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이제는 줄이기 어려운 이 사업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수요가 훨씬 더 많아졌다. 공급보다. 그래서 그 원인이
금리를 조금씩 상승시키고 있는 원인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 보면 돈을 빌려서 써야 되는 거니까 국채를 발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그대로 지금 다 재정 적자로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쓰려고 하는 돈 중에서 그럼 정부 지출을 재정 적자의 얘기가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좀 뭐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처럼 그냥 디폴트 값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임계점을 좀 넘어갔습니다. GDP 대비 이미 100%, 뭐 120% 넘어온 상태고 문제는 돈을 우리가 빌리다 보면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자를 갚는 비중이 이제 너무 커졌습니다. 지금도 미국 전체 GDP 재정 지출 중에서 한 15% 가까이를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고요. 올해가 처음으로 미국의 국방비 예산보다 이자 갚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첫 해입니다. 네. 네,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미국 재정 적자의 60%가 이자를 갚는 데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복지 예산이라든가 의료비, 뭐 사회보장 이런 것들이 전체 의무 지출이 올해 쓴 돈의 한 60%를 조금 넘거든요.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이자 갚는 게 아까 15%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한 25% 가지고 여기서 돈을 줄여야 되는데 여기도 국방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 쌓여있는 이자에 대한 비용의 부담, 금리는 계속 오르니까 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돈들이 워낙 커진 과정에서 결국 금리는 꾸준히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40년을 출렁거리면서 하락했다면 앞으로의 적어도 10년 이상은 출렁거리면서 경제가 좋든 나쁘든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장기 금리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들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요? 연준이 금리를 좀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리고 미국이 조금 더 이런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달러가 혹은 뭐 자금이 다 미국으로만 가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그런 트렌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의 상식으로는 우리 원달러 환율은 한 1,200원 정도가 적정 환율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1,450원. 네.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우리 위기 상황 아니야? 네네. 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그 고금리 상태가 말씀하신 이유들로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다 저쪽으로 몰려가네? 네. 우리 한국 증시,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올 때가 됐는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돈이 신흥국으로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러저러한 기대들을 하는 것들, 이것이 지금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그 신흥시장에 대해서도 좀 다시 정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경제가 좋아지면 신흥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컸기 때문에 네. 투자할 기회도 많고 기대 수익률도 높고 하니까 선진국들의 자금이 한국으로 신흥시장으로 뭐 신흥시장의 대표 주자는 뭐 한국, 중국, 대만이니까요. 이렇게 넘어왔었는데요. 신흥시장을 정의할 때 우리가 왜 신흥시장을 좋게 봤는가? 여기도 역시 저가 노동력이 많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고 도시화를 앞으로 진행해야 되고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원자재가 풍부하고. 네. 근데 지금은 글쎄요. 어디가 더 투자의 수요가 높은가? 지금 투자는 건물 짓고 뭐 건설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투자도 미국이 훨씬 더 수요가 많은 상태고 노후된 건물을 에너지 효율화하는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의 인프라 투자도 미국이 조금 더 훨씬 더 많은 상태고 인구는 미국은 이민을 받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 신흥시장은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고 웬만한 신흥시장은 도시화도 다 그렇죠. 마무리가 됐고요. 원자재가 생산되는 국가가 좋았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뭐 에너지 전환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조금 속도는 늦춰지겠지만 폐기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시 이 관점에서도 신흥시장은 되게 불리한 입장에 있다. 그리고 이 성장하는 기업들 자체가 옛날처럼 뭐 인프라를 눈에 보이는 그런 건설 인프라가 아니라
AI 인프라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들도 다 미국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예전에 신흥시장이 갖고 있었던 장점, 강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미국 시장이 더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좋아지면 옛날 같으면 원화가 강해지고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가 되고 한국으로 외국인 자금 들어오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돈 되는 시장이 경제가 좋아도 미국이 괜찮고 나빠도 그래도 미국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오히려 미국으로 점점 더 가고 달러가 강세로 가는 이런 트렌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코스피 시장이 밸류에이션상으로 뭐 워낙 싸져 있는 상태이긴 하니까요. 어느 정도 뭐 숨고르기 뭐랄까요? 키 맞추기 차원에서의 자금은 외국인 자금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사이클상으로 신흥시장이 좋으니까 신흥시장으로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이런 그림은 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굳이 있다면 미국 정부보다 그래도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재정의 여유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편, 현금이 좀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여러 가지 보호무역주의의 전쟁들을 감안했을 때는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M&A라든가 아니면 외국 기업들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신흥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의 관점은 좀 많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쓰신 책이 대전환기의 투자 전략 네, 이 책을 맞습니다. 쓰셨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이제까지 우리 알고 있던 그 상식 어떤 기준들이 이제 넥스트 노멀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셨는데 이제 바뀌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서 이 우리의 투자의 기준도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일본과 함께 그 아까 말씀하신 재정 적자 부분, 그 다음에 국가 부채 이런 것이 GDP에 뭐 120% 넘어가고 이래서 언젠가는 이게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얘기하신 대로 계속해서 재정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구조에서 이제는 그 더 이상 이 뭐라 그럴까요? 국가 부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자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국채 발행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면 계속 평가 손실이 나는 거죠. 예, 그러면 안 사겠죠? 그럼 금리 더 오릅니다. 예, 그런 과정, 그럼 연준이 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예, 물론 연준이 계속 사줄 수는 있겠지만 그럼 국채를 아무도 아마 금리가 다시 낮아지는 만큼 연준이 사들일 수 있는 상황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방법은 긴축을 강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재정에 대한 긴축이죠. 그런데 지금 모든 나라가 재정을 긴축했을 때 아까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줄여야 되는 거를 그럼 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의료비를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사회보장 쪽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층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는 이제 선거가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점, 그러한 어떤 관점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금 좋기는 하고 돈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는 있지만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에는 말씀하신 이 국가 부채 문제, 이 재정 적자 부분이 이유가 되면서 뭔가 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유럽에 우리가 재정 위기도 한번 봤고요.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들 몇 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재정을 긴축해서 몇 년 지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경제가 한번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과연 스스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슈는 좀 문제는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침체에 빠지더라도 과연 달러가 약해질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시장, 신흥 시장을 좋아할까? 예를 들어서 유럽의 재정 위기가 미국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A 등급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한 등급 떨어졌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전후예요. 그때도 미국이 신용 등급이 떨어졌는데 사실 다른 나라가 미국이 저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떻지? 앞으로는 더블 A 플러스가 트리플 A야.
기준을 미국으로 다시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 더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지금도 그래도 기축통화국이고 그나마 미국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재정 적자 때문에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면 전 세계가 침체에 빠지겠지만 그래도 결국 또 달러가 강해지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기대가 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예견하고 지금 뭔가 투자 전략을 짜기에는 너무 이르고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만 네, 맞습니다. 가지고 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전 세계가 한번 침체에 빠질 거니까 나는 다 현금을 갖고 있을 거야라는 방법은 지금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금융위기 때처럼 글쎄요, 미국 정부가 파산을 하거나 이런 이슈들은 아닐 테니까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이제 갈수록 관세 전쟁이 네. 심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 예고한 것만 해도 60% 관세에다가 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근데 IMF 총재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네. 심해지다 보면은 세계 GDP가 7%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경고도 했었고요. 네네. 과연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게 심해졌을 때. 네. 제가 그 리서치 센터장 할 때, 네. 그때 한창 팬데믹이 시작이 되기 직전이죠.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한창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탈세계화의 교역량이 감소하면 과연 성장할 수 있겠는가? 네. 이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탈세계화라는 것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바뀌는 것이지 성장이 안 되는 이슈가 아닙니다. 탈세계화 시대에는 물건을 본사에 있는 기술을 신흥시장으로 그러니까 싼 지역으로 공장을 이동시키고 그걸로 기술을 보내서 그 동네에 신흥시장에 싼 노동력을 고용해서 물건을 싸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로 쭉 공급하는 이게 효율성을 강조했던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자유무역이 중요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돈을 들여서 경찰 국가의 역할을 했던 거고 뭔가 힘들어지는 나라 있으면 IMF를 통해서 도와주고 월드뱅크 통해서 도와주고 이랬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계속 그런 흐름이 세계화 시대의 흐름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다 보니까 문제는 그 체제 안에서 성장한 후발 국가, 중국이죠. 네. 중국이 이제 미국을 위협할 만큼 와서 더 이상 이제는 싼 노동력, 싼 지역도 별로 없고, 또 오히려 중국이 훨씬 더 많은 수혜를 누리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누가 됐을지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걸어 잠그고 내부적으로 이제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성장하는, 질적으로 성장하는 기술 경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례가 2차 세계대전 전후, 그러니까 1920년부터 1970년 정도까지 그 흐름입니다. 그때가 똑같이 냉전 시대였고 미국과 소련이 치열하게 군비 경쟁을 펼치던 시대였고 교역량은 감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연평균 성장률은 그 시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럼 이 시기는 주로 나머지 세계화 시대 때는 뭘로 성장했는가? 그럼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때 보면 노동과 자본과 기술 이렇게 보잖아요. 네. 세계화 시대 때는 주로 그래서 노동과 자본으로 성장합니다. 보내서 싸게 만들어서 그렇죠. 쭉 공급해야 되니까요. 불량품 나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스 시그마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시대는 주로 이제 기술에 의한 성장인 거죠. 네. 생산성,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 혁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1920년, 70년 그 사이에 70년대 사이에 우주에 대한 그 경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서로 우주선 쌓아 올리고 했던 것들이요. 1972년 아폴로 17 이후에 사실 최근까지 인간이 달에 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군비 경쟁을 펼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양적으로만 그렇죠. 팽창하는 시기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시 우주선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경쟁을 하고 있는 시절이 됐잖아요. 이제 그게 기술에 의한 군사 경쟁. 어떻게 보면 군사 경쟁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봤고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봤지만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봤지만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드론이 날아가서 싸우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군비를 누가 더 최첨단으로 구축하고 있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술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더 지금 패권 경쟁에 유리한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휴대폰에서 쓰고 있는 뭐 터치 스크린, 그다음에 뭐 음성 인식 기술, 뭐 GPS,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대부분 다 그 냉전 시대에 미국의 국방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지금 현재 민간에다가 라이선스를 주고 그게 지금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그 국방부 산하의 그 기술 연구소에서 어떤 부분에 예산들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가를 보면 역시 똑같이 뭐 우주항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입니다. 네. AI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저는 AI가 올해 테마라고 아까 하셨지만 이 올해가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여기 지금은 인프라를 깐 흐름이고요. 이제는 진짜로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혁신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실제 생활에 우리가 적용되는 걸로 넘어가는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차원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I 플랫폼을 이용한 기업들. 네. 여기에 이제 성장성, 네. 그 미래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클 것 네네. 같아요. 이런 기업들, 생각하시는 기업들, 괜찮아 보이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은 기업들을 말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왜냐하면 AI의 밸류체인을 분리해서 나눠보면 이제 총 6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래 하위 3개 단계는 인프라이고요. 위에 3개 단계가 주로 돈 버는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아직 위에 3개는 시작을 안 했고요. 그렇죠. 밑에 인프라가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칩 만드는 거죠. 네. 두 번째는 클라우드 플랫폼. 네. 우리 아마존 이런 애들이요. 그다음 세 번째가 거대 언어 모형 만드는 기초 모형 만드는 애들. 이 3개 가지고 지금 주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아직도 완벽하게 깔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리고 나면 이 4번째 단계가 있는 게 이 아까 거대 언어 모형과 실제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죠. 거죠. 네, 소프트웨어 쪽이죠. 얘랑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이제 4단계, 5단계가 앱 소프트웨어고요. 6단계가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네. 잘 얘기해주고 교육해주고 피드백 받아주고 하는 이 서비스들. 이 위에 3단계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 기업은 대부분 다 지금 스타트업이거나 아니면 시장에 상장은 돼 있을지라도 작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옛날 초창기의 아마존일 수 있고 초창기의 구글일 수 있어서 어느 한 종목을 찍어서 지금부터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섹터로 된 ETF라든가 펀드라든가 이런 그래서 덩어리를 그냥 전체 산업을 사는 게 지금은 누가 승자가 될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 같고요. 지금 이 하드웨어나 아까 하위에 있는 인프라를 쌓는 과정에서는 M7이라는 명확한 기업들 승자가 다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장보다는 M7 종목 투자를 주로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부터는 슬슬 종목 비중을 조금씩 종목을 빼라는 게 아니고요. 종목 비중이 100이었다면 이거를 뭐 80, 70 정도로 줄이면서 이제 전체 소프트웨어 인덱스를 투자한다거나 IT 섹터 전반 인덱스를 투자한다거나 뭐 이렇게 조금은 섹터 전반을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 전략을 조금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책에서 네. 흔들려도 성장주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라고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무슨 우리 소위 요새 팔란티어가 대표적으로 네. 네. 언급되는 종목이긴 한데 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버블이 다 끼어 있는 거 아니야? AI와 관련해서 네. 이런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투자해 나갈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을 한다는 것이 뭐 사이클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매출이 없고 이익이 없는데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또 중간에 꺼졌다가 실제 돈 버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증명되면서 또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진짜 승자들이 나오는 네. 이런 흐름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M7들이 돈을 잘 벌고 있고 실적도 좋지만 이들 기업들도 초창기에는 거품이었고 사실 뭐 거품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승자가 됐으니까 지금 증명이 된 거지.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도 글쎄요. 최종적인 승자가 그가 될지 그 기업이 될지 아니면 M7이 변신하면서 네. 또 승자의 위치에 갈지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한두 기업을 비싸 보이는 기업을 투자하기보다는 전체 산업을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의 그 세계화 시대의 성장의 네. 그 어떤 질 네. 아니면은 그 성격 이것이 이제는 다르게 바뀐다. 네. 이 뭐라 그럴까요? 블록화 세상에서의 네. 새로운 형식의 성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 AI로 대변되는 성장주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지금 블록화라는 게 사실 기술의 표준화 경쟁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A 표준화, B 표준화 중에서 어떤 진영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여기에 훨씬 더 큰 파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네. 판단하기 위한 경쟁이니까요. 당연히 이 양쪽의 교육량은 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어느 한쪽의 기술이 생산성 향상으로 올라가는 이 단계가 되면 사실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긍정적인 희망이 있다면 얼마 전에 10월인가요? 그 구글의 CEO께서 우리 회사의 거대 언어 모형이 18개월 동안 가격이 97%가 싸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다라 피차이 CEO께서.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앞으로 AI를 공기처럼 사용하는 시대가 올 거다. 갈수록 이제 떨어질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가격이 싸진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전문가들만 썼고 비싸니까 뭐 인프라를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썼지만 너무 싸지면 굳이 몰라도 쓰는 시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 쓰면 손해 이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새로운 직업들도 생길 것 같고 산업들도 훨씬 더 파이가 커질 것 같고 평소엔 생각지도 못했던 옛날에는 뭐 몇천만 원을 들여서 그 기계를 도입해야만 했었던 일들이 네. 이제는 월 구독료 뭐 2만 원, 3만 원만 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비즈니스들이 생기겠죠. 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미국 시장의 의료 산업계를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되게 많이 놀랐어요. 의료 산업계에서는 백신이 개발된 이래 가장 급진적인 시기를 맞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요. 의료 장비들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 뭐 진단하고 판독하고 뭐 환자와의 대화를 기록해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동안에는 사람이 하거나 전문가가 하거나 비싼 장비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단돈 몇만 원에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네. 신약을 개발하고 검증하고 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생산성 향상을 앞두고 있는 AI 비즈니스의 초기의 중반 정도에 저는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길게 남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